안녕하세요.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오늘부터 1과목 공부를 시작할게요. 제1편 소방관계법령입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제도인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저희 같은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2절 자격부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지는데요. 강습교육 기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2장 소방기본법 1번 목적. 소방관계법령은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 이름이 기니까 앞으로 소방시설법이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의 목적이 섞여서 출제되니 비교해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소방기본법은 법 이름 그대로 소방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생각해 볼게요.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활동을 하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안녕하도록, 즉 무탈하고 편안하도록 질서를 유지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방시설법은 법 이름 그대로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보면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녕하게, 무탈하고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소방시설법은 법 이름처럼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녕, 안전, 구분하실 수 있겠죠? 2번, 용어의 정의. 용어는 전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1번, 소방대상물은 쉽게 말해서 불이 나면 119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을 뜻합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이 있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119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없겠죠.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됩니다. 선박 건조 구조물은 건조가 배를 만드는 것을 뜻해요. 배는 어딘가 정박해서 땅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119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으니 소방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산림, 인공구조물, 물건이 있어요. 만약 착륙항공기 같이 다른 보기가 나와도 119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으면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푸실 수 있겠죠? 2번,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뜻합니다. 소, 관, 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건물주이고, 관리자는 저희 같은 소방안전관리자, 건물관리인 같은 관리자를 말해요. 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상시 근무자 같이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원 이렇게 단어가 섞여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일단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을 말해요. 의무소방원은 군복무 대신에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하는 군인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4번,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 1번, 화재의 예방 조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즉 관계인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이 누구 건지 정보가 없어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이 대신해서 치울 수 있지만 바로 버리면 안 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하는 경우 그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조치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인데 앞으로 나오는 웬만한 내용은 대부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권자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 아닌 경우 위주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소방관계법령 맨 뒤에 명령권자만 따로 정리한 표를 준비해 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할게요. 2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이 나면 다른 곳보다 더 위험한 지역들이 해당돼요. 우선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는 사람이 많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불이 나도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할 거예요. 이렇게 화재 시 더 위험한 지역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합니다. 저는 석유시장, 공모기, 밀집, 산소 없는 지역 이렇게 외웠어요. 만약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석유화학은 밀집한 지역이 아니죠. 틀린 답이니 꼭 정확한 지역을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인데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안 했다면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절, 소방활동 등. 1번, 화재 등의 통지. 화재로 착각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서 연기를 나게 하는 사람은 사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소방자동차가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화재경계지구랑 유사합니다. 화재경계지구가 큰 범위라면 화재 통지를 해야 하는 곳은 작은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엔 석유, 시장, 공모기, 밀집이 해당되고요. 화재경계지구와 달리 산소 없는 지역이 빠졌습니다. 2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같이 사람이 많아서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3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시험에 자주 나와요.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 쉬워요. 우선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당연히 출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같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 뉴스에 화재 현장 보도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화재가 방화일 수도 있으니 경찰 공무원 같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렇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4번, 강제처분. 사람을 구조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소방 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해야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자동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가거나 견인을 해도 그 차주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5번, 피난명령. 불이 나서 위험한 상황에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령권자도 확인해 주세요. 제4절 한국소방안전원. 1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한국소방안전원은 원래 협회였는데 공적법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청장에게 임원의 임명권과 명령권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방청장이 다른 보기로 바뀌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2번 설립 목적은 교재 19페이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같이 간혹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업무는 주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5절 벌칙.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벌칙입니다. 시험에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니까 힘드셔도 꼭 같이 암기해 볼게요. 먼저 벌칙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벌칙은 벌금이랑 과태료로 구분되는데 벌금은 금전적인 처벌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고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가벼운 처분이고 금전적인 처벌만 받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에서 벌칙은 문장을 꼬거나 바꿔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 위반 행위는 벌금이 얼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벌칙 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어요. 1번 벌금. 벌금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쌍벌 규정이라고도 해요. 둘 다 벌 준다 이런 뜻인데 위법 행위를 한 사람도 벌하고 그 사람이 속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거예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살펴볼게요. 줄여서 5년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입니다. 이걸 방해하면 불을 못 끄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다 같은 말이에요. 1번은 앞에 뭐가 붙던 다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번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장치 사용하는 걸 방해하면 불을 못 끄겠죠. 3번 불을 끄고 사람 구출하는 것을 방해, 다 같은 말이고요. 4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이것도 불 못 끄겠죠. 결국 불 끄거나 사람 구하는 거 방해했을 때 5년 5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다음 3년 3천, 키워드는 강제처분입니다. 5년 5천보다 낮으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강제처분했었죠. 소방자동차가 출동해야 하는데 불법 주차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처분하려고 했는데 차주가 방해해서 출동이 늦어지면 화재 골든타임을 놓치겠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히 처벌해요. 다음 300만 원, 키워드는 화재조사 공무원이에요. 내 건물에 불이 나서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저의 건물의 내부 정보를 여기저기 누설했어요. 심지어 공무원이. 과태료로 가볍게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은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위법행위인데 좀 낮은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키워드로 외웠어요. 1번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앞에서 배웠듯이 화재 경계지구는 위험한 지역이고 화재 위험이 높은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 방해 기피했어요.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위험하겠죠? 2번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생활안전활동은 소방대원분들이 해주시는 벌 퇴치, 고드름 제거 이런 활동을 뜻하는데 이걸 방해해서 그대로 두게 만들면 다칠 수도 있겠죠? 3번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 진압 인명구조 조치를 안 한 관계인. 이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4번 물의 사용, 수도 개폐 장치 사용 방해. 불을 꺼야 하는데 물 쓰는 거 방해하면 화재 진압 어렵겠죠. 5번 긴급조치는 불을 끌 때 댐이나 저수지 물을 긴급하게 끌어다 쓰거나 화재가 커질 위험이 있을 경우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말해요. 이런 긴급조치도 방해하면 안 되겠죠. 6번 피난명령 위반. 위험하다고 피난하라고 했는데 피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저는 이걸
특이하게 생긴 관계인이 물을 끄고 혼자 긴급하게 피난했다. 그래서 현상금 100만 원. 이렇게 암기했어요. 특이하게 생긴 관계인이 물을 끄고 혼자 긴급하게 피난했다. 저 문장의 키워드를 보고 특, 소방특별조사, 생활안전활동, 관계인, 물, 긴급, 피난명령, 벌금 100만 원에는 이런 위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꼭 암기해주세요. 2번, 과태료.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고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대부분 화재에 관련된 위반 사항들이에요. 우선 500만 원은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119 장난전화 같은 거죠. 소방대가 진짜 출동할 수 있으니 과태료 중에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다음 200만 원. 이것도 내용이 많죠. 우선 내용을 살펴볼게요. 1번,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겠죠? 2번,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명령 위반. 3번,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나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4번, 화재 조사 명령을 받았는데 보고를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한 사람. 5번, 고의는 아니지만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앞에서 고의적으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벌금 5년에 5천. 기억하시죠? 6번,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사람. 이것도 앞에서 배웠어요. 화재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출입한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시죠? 과태료 200만 원은 조금 더럽고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안전원에서 설사하다 화재로 과태료 200만 원 지출. 다시 보면 안전원에서 설사하다 화재로 과태료 200만 원 지출. 이것도 문장의 키워드를 보면서 안전원, 안전원 사칭, 설치 명령, 사용 위반, 화재 조사, 지장, 출입. 과태료 200만 원에는 이런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결론은 키워드를 보면 내용이 연상되도록 연결해서 암기해주세요. 다음 100만 원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앞에서 배웠죠? 사람이 많이 사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마지막으로 20만 원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 신고를 안 해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화재 등의 통지에서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여기까지가 소방기본법 관련된 벌칙이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꼭 암기해주세요. 제3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방시설법입니다. 1번, 목적은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넘어갈게요.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암기해주세요. 1. 소방시설에는 불을 끄는 소화설비, 불 났을 때 알려주는 경보설비, 피난하거나 인명구조하는 데 사용하는 피난구조설비, 화재 시 물을 공급받는 소화용수설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도움을 주는 소화활동설비가 있고 소, 경, 피, 용, 활 이렇게 암기합니다. 2번,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함께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말해요.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피난층 먼저 설명할게요. 피난층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문은 1층이 지상이랑 연결되어 있고 후문은 2층이 지상이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층수와 상관없이 지상으로 나갈 수 있으면 1층, 2층 모두 피난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층만 피난층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기는 틀린 겁니다. 다음 4번 무창층. 이건 시험에 완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무창층은 백화점, 영화관,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창문이 없죠. 이렇게 무창층은 지상층 중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구부는 환기나 출입을 위해 뚫린 창문이나 출입구를 말하는데 이런 계구부의 면적을 다 합쳐도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 30이면 창이 1밖에 안 되니까 창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무창층은 창이 없기 때문에 화재 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창이 없으니까 열이나 연기도 빠져나갈 수 없고 사람도 피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상층인데 지하층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계구부의 조건도 살펴볼게요. 그림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고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여길로 탈출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1번,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사람이 통과해야 하니까 50cm 이상은 되어야겠죠? 2번, 높이는 바닥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1.2m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서 탈출할 수 없을 거예요. 3번, 위치는 소방 자동차가 진입해서 구출할 수 있도록 빈터를 향해 있어야 하고 4번,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불이 났을 때 탈출하려면 계구부가 어떻게 생겨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제2절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에 3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등급에 맞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우선 건물의 한 층은 4m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미터는 따로 외우지 않을게요. 층에서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하층 제외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특급. 특급은 초고층 건물이나 코엑스 같이 엄청 큰 몰을 생각해 주세요. 1번 50층 이상 아파트. 높이는 층에서 곱하기 4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50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인 아파트. 높이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2번 30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2번만 유일하게 지하층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번만 예외로 외워주세요. 그런데 왜 아파트는 50층부터 특급이고 일반 건축물은 30층부터 특급일까요? 일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더 규제를 강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3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서 1번만 아파트인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1급. 1급은 고층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이 큰 건물을 생각해 주세요. 1번 30층 이상 아파트. 2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3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4번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1급을 정리하면 높고 큰 건물이나 가연성 가스를 많이 취급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1급이라서 조건에 1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1번만 아파트입니다. 그럼 49층 아파트는 몇 급일까요? 우선 아파트인데 30층 이상은 맞고 50층 이상은 아니니까 1급입니다. 다음 2급은 특급 1급 외에 대부분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해당됩니다. 흔한 크기와 높이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줄여서 옥스물입니다. 2번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1급보다 작죠? 3번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줄여서 지공목이에요. 여기서 지하구는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 인공 구조물을 말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기숙사, 다세대 주택 이런 곳을 뜻합니다. 저는 2급을 옥스물, 지공목, 1000톤 미만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했어요. 그럼 29층 아파트는 몇 급일까요? 1급인 30층 이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이니 2급입니다. 다음 3급.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해당됩니다. 줄여서 자탐이라고 하고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해요.
상급은 조건이 1개예요.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관리할 게 많고 규모가 크니까 보조자까지 필요하겠죠? 1번 300세대 이상 아파트. 선임 기준은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됩니다. 즉 300세대일 때 보조자 1명, 600세대일 때 보조자 2명, 900세대일 때 보조자 3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대수 나누기 300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1100세대면 1100 나누기 300 그러면 3.6이 나와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3명이 필요합니다. 보조자 계산할 때는 소수점 이하 무조건 버려주세요. 2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선임 기준은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즉 15,000제곱미터일 때 보조자 1명, 30,000제곱미터일 때 보조자 2명, 45,000제곱미터일 때 보조자 3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나누기 15,000 계산해 볼까요? 연면적이 38,000제곱미터면 38,000 나누기 15,000 그럼 2.5가 나와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명이 필요합니다. 1번, 2번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잠을 자는 곳이거나 노유자나 환자가 있어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보조자 1명을 별도로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는 규모가 작은 숙박시설은 보조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공노의 수숙 보조자 1명 이렇게 암기했어요. 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등급별로 해당하는 조건이랑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것을 꼭 구분해 주세요. 이건 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47층 20만 제곱미터 1680세대 아파트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등급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대상물이 아파트인지 일반 건축물인지 먼저 구분해 줄게요. 아파트죠. 그 다음 층수를 봅니다. 47층이니까 50층 이상 아파트가 조건인 특급에 해당 안 되고 30층 이상 아파트가 조건인 1급에 해당되겠죠. 다시 말하면 1급은 30층에서 49층까지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보조자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할까요?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이니 1680 나누기 300 하면 5.6으로 5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조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무조건 버리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소방관계 법령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1회독 때는 꼼꼼하게 봐주시고 2회독부터는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빨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이었습니다.